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이렇게 해서 3회 동안 국어 교육론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국어 교육론 문제풀이 역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이 지난해 문제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했는데 지난해 문제 같은 부분이 있고 또 보충된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분과 같은 부분은 문제풀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먼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으로 열려 있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문학 부분을 좀 강조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교육이 원래는 4회로 하기로 했는데 3회로 줄여서 하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지난해 문제풀이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문학이거나 문법이거나 국어교육 전부 영상 강의 부분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책 부분을 보면 책 구성에서 앞쪽에 차례에서 보면 먼저 11개년 기출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11개년인데 여기 앞부분에 10개년 기출문제가 있고 차례 부분에 보면 뒷부분에 2024년 국어교육 기출문제 전체가 11개년인데 이 앞부분에 책 자체를 페이지를 그대로 하기 위해서 지난해 강의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24년 기출문제 지난해 기출문제는 508쪽에 따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과 함께 여기 있는 부분 합치면 11년 기출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부분과 관련지어 기출문제와 함께 거기에 해당되는 이론들 자료들이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6월에 국어교육 기출문제 부분을 다루었는데 그 기출문제 부분에서 있었던 자료 등이 함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국어교육의 경우에도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 현재 이 부분에 있는 내용 부분이 국어교육도 24점이라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20점 정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지식이나 바탕이 되는 부분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문제 부분에서 보면 보충되는 문제에서는 최근에 나온 책들 부분을 바탕으로 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 전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부분이 화법 독서 작문이라고 해서 문제풀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024년 기출문제 그리고 2025년에 국어교육문제 보충한 내용 등등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책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부분은 국어교육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고 기출문제 부분에서 한 문제 한 문제에 모두 뭐가 있는가 하면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 화법 10개년 기출문제다 하면 26쪽에 보면 그게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 라고 했을 때 입증 책임이 무엇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입증 책임의 원칙을 제외한다 라고 했을 때 입증 책임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아 개념이라든지 하면 뒷부분에 자아 개념과 관련되는 내용 이론적인 부분이 세부 내용에 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우리 국어교육의 경우에도 반복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국어교육은 문법보다도 반복되는 부분 이런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던 내용에서 다시 나온다든지 비슷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잘 생각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해까지 문제 나온 부분을 보면 비슷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 나온 부분에서 보면 24쪽에 그 부분에 보면 장문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2024년에 보면 반성적 서기라고 해서 장문의 실제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다시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2024년 25쪽 맨 마지막 줄에 반성적 서기 이 부분이 있고, 평가 주체를 비교하고 형식주의, 인지주의 이론, 인지주의와 대화주의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부 내용에서 인지주의, 대화주의 이런 부분이 있죠. 인지주의, 대화주의는 맨 왼쪽 위에 보면 2024년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주의 이론, 인지주의 이론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함께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2024년 부분에도 있고 또 인지주의 2023년에도 있고 매번 이렇게 같은 부분에서 반복된 문제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중복되거나 반복되거나 살짝 달리 적용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 책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이나 기출문제 부분이 어떻게 나왔고 세부 내용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또 기출문제의 경우 답안도 제가 최대한 정답에 가깝도록 그런 부분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교육의 교육과정도 이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교육과정 내용이 그 앞쪽에는 기출문제 문제풀이였고 교육과정 내용이 199쪽에 보면 2022 개정, 2015 개정 국어교육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과정의 내용 부분도 아직 우리 책에 깊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교육과정의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책에서 보면 적용되는 부분이 이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2쪽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표에서 2015 개정, 2022 개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교육과정 체계 부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먼저 2015를 보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다 라는 부분에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어 과목 속에 여기 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이었는데 달라진 점이 뭔가 매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이었는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속에 매체가 추가가 되었다. 이 매체는 과거에는 어디 있었는가? 고등학교에 가면 언어와 매체가 있죠. 2015 고등학교 부분에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 부분을 언어와 매체 부분에서 매체를 빼서 전체 학년에 다 매체가 포함이 되도록 매체를 이제 기본 교육에 포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2015 교육과정에서 체계면에서 큰 차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가 어느 부분에나 추가가 되어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과목들로 보면 공통국어까지 매체가 다 들어가 있고, 이전에 과목이 4가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과목으로 매체 부분이 빠지고 화법과 언어, 화법과 문법이 함께 제시가 되었고, 우리가 문법을 이미 했기 때문에 화법과 언어, 문법이 제시되었고 독서와 작문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교육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국어 교육에서는 뭘 다루는가? 우리 세부적으로 보면 화법과 독서와 작문,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다루는 게 국어 교육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중학교에 있는 부분에서 고등학교에서 보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이 2가지 과목으로 제시가 되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05쪽에 보면 화법, 독서, 작문 각각 이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205쪽에는 중학교 부분 내용인데 중학교 부분 화법 자료 부분이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화법 자료가 위주가 되어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내용과 세부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15와 거의 비슷한데 구체적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것은 대화, 면담, 발표, 연설, 토의, 토론 이렇게 해서 이런 6가지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제시되었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 속에 9학년 국어 1-1번에 있는 게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며 듣는다. 추론하며 듣기, 비판적으로 분석적으로 듣기, 추론하며 듣기 부분이 이전에 추론하며 듣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추론하며 듣기가 명확해졌다. 그래서 그 아래 205쪽에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요소를 추론한다. 추론하며 듣기는 이전에 다 있었습니다. 추론하며 듣기 부분에도 듣기가 있었고 이건 추론하며 읽기 부분에도 읽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화법으로 되어 있지만 화법이나 엄밀히 말하면 화법이나 작문 그 다음에 우리가 독서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서 문제 부분을 보면 엄밀히 화법이거나 독서이거나 모두 작문이거나 모두 뭐냐 독서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화법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화법에 추론하며 듣기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현재 시험을 볼 때는 뭘로 봅니까? 읽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화법 있는 부분이 읽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작문도 기본적으로 읽기 능력이 기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문도 실제로 우리가 글 쓰는 내용을 우리 시험에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화법이나 작문의 이론적 지식은 필요하대.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뭐냐? 다 읽기 부분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면 주의할 부분이 주목할 부분이 추론하며 듣기 또는 추론하며 읽기 부분에 추론적 읽기가 계속 강조가 되어 왔는데 듣기 부분에 이 부분이 다시 강조가 되고 있다. 숨어있는 내용을 파악한다. 그래서 일상 대화 속에서 상대의 발화 의도 추론하기라든지 해서 숨어있는 내용을 파악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6쪽에 보면 이게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듣기 부분에서 보면 추론적 듣기, 추론적 읽기, 추론적 이해 활동 이렇게 세부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이 이게 이제 관로에 53, 581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 이론 교재가 있습니다. 이론 교재의 추론적 듣기다, 추론적 읽기다, 추론적 이해 활동, 내용, 과정, 구조의 추론이라고 해서 내용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그 속에 숨어있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작품의 구조를 추론할 수 있다. 등등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 부분이 있어서 참고를 하면 되겠고 고등학교 공통국어 1, 2에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듣기 말하기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묶어서 211쪽에 공통국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대화, 토론, 발표, 협상 이미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 나왔던 부분으로 여기에서 중학교 부분에 뭐가 있었는가? 중학교 부분에서 보면 6가지 대화, 면담, 발표, 연설, 토의, 토론 중학교에 협상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협상이 10학년 공통국어 2에 제시되었다 하는 점.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화법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과목으로 보면 6가지 종류입니다. 대화, 면담, 발표, 연설, 토의, 토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협상, 이렇게 해서 7가지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런 고등학교 부분 속에 대화의 원리다라고 할 때 대화의 원리, 대화의 원리 속에 그 아래 뭐가 있는가?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은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에 보면 뒤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작년에 또 체면 유지의 원리,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 능력이나 협상에 대한 이해와 실행, 협상과 관련되는 부분, 협상이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화나 협상, 그 다음에 회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하는 점. 작년에 또 토론 일부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서도 역시 협상이나 대화, 회의 등등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가 화법의 일상생활에 많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세부적으로 참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214쪽에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의 화법, 일반 선택의 화법, 역시 마찬가지인데 중복됩니다. 215쪽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문법 부분을 했고, 이게 8번부터 8, 9, 10, 11, 12, 13 대화, 발표, 연설, 토의, 토론, 협상, 여기 6가지가 있는데 여기 발표 부분에서는 연설 부분이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연설을 포함하면 7가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6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있는 부분이 화법이 있으면, 말하기 듣기가 있으면, 말하기 듣기는 중학교에서 다루어지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루어지고 선택 과목에서 또 다루어진다 하는 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뒤에 제시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마찬가지인데, 이건 용어 차원에서 보면 221쪽에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이 있어서 교수학습과 평가, 먼저 세부 내용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교수학습의 방향이 있고 교수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용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학습자 주도적 수업을 운영한다. 학습자 주도적 수업이고 개별화 학습, 우리가 그 2022에서는 개별화 학습이라든지 학습자 주도적 수업이 강조가 되고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언어생활의 경우 탐구, 그 다음 토의 토론 수업을 활용한다. 디지털 도구나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라고 해서 시대 변화에 맞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미 앞쪽에 나왔던 내용 핵심어들이 221쪽에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부분에서 224쪽 평가 부분도 마찬가지로 평가의 방향이 있고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 화법에서 보면 성취기준, 화법 교육 내용 중심의 성취기준과 또 문법 내용 중심의 성취기준을 함께 제시한다라고 해서 서술, 논술형 평가, 구술, 연구보고서, 관찰, 교사 질문, 역할 수행, 녹화 기록, 포트폴리오 등등 이런 부분은 다 있어 왔던 것이고, 또 수행평가를 적절히 활용한다. 그래, 일반적인 선다용도 하지만 수행평가, 그럼 자기평가 또는 동료평가, 최근에도 자기평가, 동료평가 이런 부분이 또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누적적인 평가 기록, 그 다음에 형식적 평가뿐만 아니라 대화, 면담, 학습일지 등에 대해서 비형식적 평가도 강조한다. 그럼 이 내용은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내용 부분에서 참고로 이 부분은 다 함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228쪽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읽기, 독서 부분이 있습니다. 독서 부분에서 228쪽이 독서의 2022 교육과정, 229가 독서의 2015 교육과정,
여기서 독서 부분이 이제 중학교부터 다시 또 제시가 됩니다. 세부 내용의 230쪽에 보면 중학교 교육과정 부분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에서 보면 독서를 할 때 요약한다든지 추론한다든지, 앞에서 추론하며 읽는다. 9학년 국어 0203이 앞에 보면 화법에 추론하며 듣는다라는 게 1번에 있었지요. 그 다음 설명, 논정, 방법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뭔가, 9학년 국어 0206번에 보면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이나 자료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제 통합적으로 읽기. 그래서 주제 통합적으로 읽기라는 부분은 그 이전에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한 편의 글을 읽는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주제 통합적 읽기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현재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자료 범람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만 치면 다양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챗GPT 4.0이 사용되면서 그런 자료들을 종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자료 범람의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뭘 해야 되는가? 주제를 통합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부분을 찾아서 거기 핵심 정보가 뭐고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한 게 뭔가, 이런 것을 찾아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 스스로 학습하는 부분이면서 주제 통합적으로 읽기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 통합적 읽기 능력이라고 할 때 2-6에 있는데, 이 부분이 231쪽에 보면 주제 통합적 읽기가 무엇이다 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도 있는 내용인데, 이걸 교재에 있는 부분과 함께 다시 이걸 좀 더 보충을 해서 주제 통합적 읽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념, 특성, 그 다음에 독서 전략 부분, 예를 들어서 인간성이다라고 하면 국어 과목, 과학 과목, 도덕 과목, 사회 과목 등등에서 이렇게 주제 통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한 분야에서, 이건 여러 과목에 적용되는 것인데, 한 분야에서도 여러 작품이나 여러 자료를 읽고 그걸 통합적으로 정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주제 통합적 읽기다. 읽기에는 주제 통합적 읽기가 계속 강조됩니다. 여기서 보면 중학교 9학년 국어 2-6번에 나오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고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계속 강조되는 부분으로 233쪽에도 보면 거기에도 쭉 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 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자료들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에 제가 이미 앞에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맞추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용어 중에 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자기 선택적 읽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 선택적 읽기. 과거에는 자기 주도적 독서 중에서 책의 선택에 관한 부분에 초점 맞출 때, 예전에 읽기를 자기 주도적이다라고 할 때, 자기 주도적 읽기 중에서 특히 어떤 특별한 선택에 초점 맞출 때, 그게 뭐냐? 자기 선택적 읽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자기 주도 속에 스스로 모든 과정을 하는 것이 자기 주도적이라면 그 중에 자기가 스스로 책을 선택하는 것,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읽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게 자기 선택적 읽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용어 부분도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교과에서 장문 분야 부분이 있습니다. 236쪽에 장문의 2022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36쪽에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 부분이 제가 수박과 닳기식으로 넘어가는데, 뒤에 넘어가 보면 238쪽에 거기 역시 마찬가지인데, 설명 방법, 정보 전달, 주장하는 글, 그 다음에 또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의 경우 논설문이라든지 또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를 표현하는 걸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내용 생성, 내용 조직, 이거는 글쓰기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 등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제시되는 부분에 보면 적합한 설명 방법이라고 했을 때 설명 방법에 해당되는 것, 용어 부분에서 우리가 글 자체 체계 부분을 보면 설명 방법은 어점에 위치하느냐 하면, 우리가 글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형식적 스키마, 형식 스키마다, 혹은 관습적 형식이다, 관습적 형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편의 글이 있을 때 형식 스키마, 관습적 형식 하는 것은 우리가 논설문을 예로 듭니다. 논설문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논설문 글이 있을 때 앞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 서론이다, 그 다음에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나누었을 때 논설문의 서론, 본론, 결론은 이게 뭐냐면 큰 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형식 스키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좀 작은 의미로 내용 전개 방식 혹은 글의 구조, 글의 전개 방식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에서도 시상의 전개 방식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시상의 전개 방식이다 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대체로 보면 단락에 걸쳐서 나타나는 부분, 주로 이래 여러 단락에 걸쳐서 나타난다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 부분 속에 본론을 전개할 때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는가, 이 본론 속에 예를 들면 여기 단락이 3개의 단락이 있다라고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뭐가 되는가 하면 첫째, 둘째, 셋째 열거에 의한 전개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문제와 원인과 해결 방법, 이것은 문제와 해결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열거, 그 다음 문제와 해결, 또는 앞에 원인에 해당되는 것과 결과에 해당되는 것, 인과관계 등등 이러한 식으로 다양한 증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라든지 비교 대조, 또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하면 비교 대조, 그래서 여기에 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앞에서 말했듯이 열거의 형태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라든지 비교 대조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할 때 이건 뭐냐면 단락 간의 관계에 해당됩니다. 단락 간의 관계에 해당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단락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전개 방식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그게 뭐냐, 설명 방법이다. 설명 방법.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정의라든지 지정이라든지 예시라든지 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양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설명 속에 또 뭐냐, 비교 대조라든지 인과라든지 또는 분석이라든지 등등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서 이 부분 속에 또 예를 들면 다른 형태로 문답의 형태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은 설명 방법이다 라고 할 때 보통 설명 방법이 이 전개 방식이 나올 때 이게 좀 더 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고, 설명 방식은 하나의 단락 내에서 나타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과라고 했을 때 인과의 경우에는 인과를 제시할 때 앞쪽에 원인을 제시하고 뒤쪽에 결과를 제시하면 이건 전개 방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문단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한 단락 속에 나타날 때 그때는 뭐냐면 설명 방식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비교 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나 대조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열거도 하나의 단락 속에 나타난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해결 방법에서 첫째 무엇을 하면 된다, 둘째 무엇을 하면 된다, 셋째 무엇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건 뭐가 되는가, 열거가 뭐가 됩니까, 설명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락에 걸쳐서 나타나고 여기는 설명 방법으로 주로 이제 하나의 단락 내에서 나타나는 부분, 하나의 단락 내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보면 형식 스키마 큰 틀에서 서론, 본론, 결론이나 3단, 4단 구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은 단락에 걸쳐서 몇 개의 단락에 걸쳐서 이렇게 전개 방식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때 전개 방식. 설명이라 할 때 하나의 단락 내에서 우리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 방법은 이렇게 해당되고, 그 다음 세부적으로 이 내용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작문, 중학교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평가나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 작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246, 250쪽에 보면 250쪽에 고등학교 1학년 독서 작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고등학교 1학년 독서 세부 내용이 있어서 앞에 독서 부분이 있었고, 중학교 부분, 여기는 고등학교, 이 부분에 보면 논정의 타당성을 평가한다라고 해서 논정 부분에서 우리가 논정 부분은 우리가 앞쪽에도 보면 설명 방법, 논정 방법, 화법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교육 과정에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논정이다 할 때 우리가 유추, 연역, 귀납,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에 대한 평가 등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또 보면 주제통합적 관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글이나 자료,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자료나 글, 이런 부분에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을 파악한다. 그 다음 주제통합적으로 읽는다. 주제통합 부분이 아래 보면 계속해서 진로나 관심 분야, 동일한 화제의 글 자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하는 점. 그래서 내용을 자기 선택적으로 읽으면서도 주제통합적으로 읽는다라는 용어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제통합적 읽기 252쪽에도 각각 다시 한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부분에서 장문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는 독서였고 장문 부분에서 내용 전개의 일반 원리, 내용 전개 일반 원리를 알고 읽는다. 고려하여 내용 전개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부분, 전개 방식, 내용 전개 혹은 전개 방식 이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전개라는 의미로 들어갈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이런 걸 알고 글을 읽는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개성이나 그 다음에 글쓰기 과정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고, 논정 이미 앞에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쓰는 부분까지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257쪽에 보면 조금 주목할 부분이 지금 이제 책임감 있게 쓰기라는 부분에서 책임감 있게 쓴다라고 할 때 책임감 있게 쓰는 것이 좀 강조가 되면서 개인적 쓰기 윤리와 사회적 쓰기 윤리를 강조하는 부분, 개인적 사회적 쓰기 윤리를 강조한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묶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독서와 장문 함께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장문 부분에서 제시된 부분이 263쪽에 보면 독서 장문을 함께 묶어서 제시를 해서 독서와 장문, 지금까지 보면 독서는 독서대로 장문은 장문대로 따로 분리되어서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독서와 장문을 묶어서 통합되는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장문을 묶으면서 좀 더 교육과정에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대체로 보면 이전에 다 나왔던 부분들 형태이고 어떤 완전히 좀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있었던 내용 부분을 적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성취기준은 독서 관련 부분과 작문 관련 부분 이렇게 나눠 놓았는데 함께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앞부분이 독서, 뒷부분이 작문, 이렇게 해서 264쪽은 작문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면 265쪽에 독자가 자신의 독서 목적에 부합하는 글이나 자료를 스스로 선정하여 자기 선택적 독서를 한다. 자기 선택적이라는 부분 앞에 제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기 선택적 독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자기 주도적 독자라고 할 때 과거에 자기 주도, 스스로 독서 전 과정에 대해 자기 주도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자기 선택적 독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범위 속에서 맨 끝에 보면 자기 선택적 독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도서관이나 인터넷 등에서 자신의 독서 목적에 부합하는 글이나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하고 스스로 자료를 선정하는 것. 그래서 이전 교육 과정에는 자기 선택적 독서라는 말이 없었는데 2022에 이 부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 문제를 내기가 좋으니까 기억을 해야 할 용어이다. 그 다음에 독해 능력에는 사실적, 추론적 이런 부분은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이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화법, 독서작문 전체를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274쪽까지 교육과정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과정에서는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고, 우리 문제 자체가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2015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부분을 다 반영을 하고 있고 제시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275쪽에 국어교육 중요 예상 문제 및 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275쪽부터 이제 우리가 풀이할 문제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료 준 부분이 이게 뭐냐면 화법 분야, 독서 분야, 그 다음에 작문 분야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원래 이론 강의를 할 때 했던 자료입니다. 이론 강의할 때 우리 교재 어느 부분에 이 내용이 있다라고 했던 그 내용인데 우리가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그 문제풀이와 관련지어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포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법, 독서, 작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다. 화법이라고 할 때 화법에서 좀 뼈대가 되는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독서라고 하면 독서에서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 맞춰서 그것을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작문이라고 할 때 작문의 경우 마찬가지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봐야 한다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면서 어떤 내용이구나, 어떤 문제 부분이 나오면 이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나왔구나,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 부분을 제시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국어교육 중요 예상 문제 및 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경우 화법의 이론적 관점, 다는 독서의 이론적 관점을 제시했는 것이다.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 부분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화법에서도 보면 화법에서 이론적 관점, 객관주의,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그 다음에
장문 부분에서도 넘어가면 장문의 형식주의, 인지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대화주의, 장르중심 장문이론. 독서 부분에도 상향식, 하향식 하는 것은, 상향식은 객관주의에 해당됩니다. 객관주의. 하향식과 상호작용식은 구성주의. 구성주의 중 인지구성주의.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사회구성주의.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서로 연관이 되고 매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히 많이 나왔던 게 뭐다? 독서 부분이라는 것, 장문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이렇게 그걸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 있었는데 책 부분을 조금 다시 보면 11개년 서답형 부분에서 20쪽 20쪽에 보면 여기 있는 게 화법 부분이 있습니다. 화법 부분에서 화법에는 그래도 이 이론적 관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 적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로 넘어가면 22쪽에 보면 독서 부분에 객관주의, 상호작용 모형, 사회구성주의, 그 다음에 주제통합적 읽기. 주제통합적 읽기가 2014년에도 한번 나왔는데 우리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다 그랬죠. 그래 이런 부분이 객관주의 혹은 상호작용 모형, 사회구성주의 이걸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면 24쪽에서 보면 장문 부분에 늘 형식주의, 인지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대화주의 이런 내용이 묶여서 나오거나 또는 형식주의, 사회구성주의,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그 다음에 인지주의, 사회구성주의, 2021년에도 대화주의, 2024년에 인지주의와 대화주의 이런 부분으로 그 다음에 2015년에 장르중심 여기서처럼 다양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부분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론적인 면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주의 그 다음에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라고 할 때 그 특징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보면 뭐죠? 2023년 2022년인가 한 번을 빼고는 계속해서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문이나 독서 그리고 화법 등의 이론적 관점이 공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분야마다는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묶어서 이해하면 시간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앞선 시기에 객관주의라고 했을 때 객관주의가 있습니다. 객관주의라고 하면 여기서는 객관주의보다 좀 앞선 게 뭐냐 하면 행동주의, 형식주의 이런 의미로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객관주의다라고 할 때 행동과 관련되는 것, 행동이나 기능을 관련하는 것, 행동주의라든지 또는 형식주의라고 할 때 형식주의, 형식주의가 원래 객관주의보다 조금 먼저 나온 부분으로 이렇게 포함하는데 이게 다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로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다르게 말하면 객관주의, 행동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을 전통이다 해서 전통주의라는 말로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통주의라든지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포괄해서 말을 하는 부분. 그래서 객관주의라고 하거나 아니면 형식주의라고 하거나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주의다라고 할 때 이 객관의 경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객관은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 그 주체라고 할 때 우리가 글을 읽는 사람, 말하는 사람, 독자, 주체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 주체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 이 지식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우리가 뭐냐면 절대적 지식이다라고 해서 외부의 이 지식을 잘 수용하는 것. 말을 할 때, 들을 때도 외부의 말하기, 듣기, 지식을 잘 수용해서 듣는 것. 글을 쓸 때도 외부에 있는 내용, 외부에 있는 지식을 글을 읽으면서 잘 받아들이는 것. 아니, 글을 읽을 때. 글을 쓸 때도 외부에 있는 지식을 내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의미로 절대적 지식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읽기 부분에서 절대적 지식 부분이니까 이 지식에서 보면 이론적 지식과 지식이라고 할 때 절차적 지식, 지식 자체는 또 이론적 지식, 절차적 지식이 있어서 이론적 지식, 절차적 지식을 함께 강조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론적 지식, 절차적 지식, 기본으로 보면 뭐냐? 지식 자체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성주의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구성주의라고 할 때 구성주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구성주의 부분에서 보면 구성주의에도 인지구성주의가 있고 사회구성주의가 있습니다. 객관주의를 넘어서서 원래 구성주의인데, 구성주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게 구성주의라고 할 때 인지구성주의, 인지구성주의가 있고, 뒷부분에 보면 구성주의 중에 사회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는 구성이라고 했을 때 뭘 강조하는가? 이건 주체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주체의 적극적인 활동, 전체 면에서 보면 주체의 적극적 활동에 의한 구성, 이때 구성이라는 거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핵심은 지식이다. 절대적 지식, 지식이라면 여기에서는 주체가 강조됩니다. 글을 쓴다면 필자, 글을 읽는다면 독자, 말을 하고 듣는다면 화자, 청자. 그러니 여기에 있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외부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체의 외부에. 이런 부분들은 뭐냐? 바깥에 어떤 지식이 존재하는데, 바깥에 존재하는 지식을 이 독자나 필자가 있을 때 외부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 외부의 지식이 절대적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관점이 뭐냐? 이 부분이 모든 학습의 기본이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본이다. 그 외부에 이게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잘 받아들이는가? 여기서 보면 지식 자체가 중요하다. 외부에 존재하는 이런 지식.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 주체가 먼저입니다. 주체가 먼저 있고, 사람이 먼저 있고, 이 주체가 있는데, 이 주체가 뭐냐 하면, 이런 다른, 주체의 시각으로, 주체가 가진 이 부분의 지적인 능력으로, 그래서 뭐냐면 외부에 있는 지식이 있거나 다양한 지식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주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걸 선택하고 취사하고,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또 그 받아들여서는 뭐냐, 넓혀가는 것이, 원래 주체의 머릿속에 있는 부분의 어떤, 예를 들어 읽기라면 이만큼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주체가 중심이 되어서 받아들이면서 이만큼 넓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디까지나 여기는 뭐가 중심이 된다? 주체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독자, 필자, 화자, 청자. 여기에는 뭐가 초점 모아져 있다? 지식. 여기에는 뭐가? 주체, 화자, 청자. 이 부분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이라고 할 때 여기는 객관이라는 의미는 뭔가? 외부에 존재하는 절대적 지식이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주체와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객관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구성주의라는 것은 새롭게 구성하는 겁니다. 독자가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머리, 필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머리, 지식 등을 새롭게 구성한다. 의미의 새로운 구성.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뭐냐? 구성주의로 넘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할 때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지식이나 절차적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면 문법이 강조된다든지 문법, 어법, 그 다음에 텍스트가 중심이 된다. 그래서 지식 다음에 강조되는 게 텍스트, 문법, 어법, 규칙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에서는 모방문을 쓰기, 모범글을 해서 모범글을 모방문으로 쓰는 거, 모방문 쓰기로 강조된다. 그 앞에서 서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글을 쓴다든지 모방문을 쓰는 형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방문을 잘 베끼는 것. 그러니까 문법, 어법이나 아니면 수사학적 모형이다라고 해서 수사학, 말을 다듬고 배우고 하는 수사학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객관주의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지식, 그 다음에 글에 해당되는 텍스트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냐?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제시되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런 관점이다. 모든 부분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가, 결과 자체를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모두 이런 관점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또 보면 기능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측면, 형식 분절적으로 인식하는 것, 기능주의, 우리가 기능이라고 할 때 행동 등 앞에 행동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적절한 학습 모형으로 나오는 게 뭐가 되는가? 적절한 학습 모형으로 나오는 게 이 부분에서는 그 직접교수법 부분이 강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주의에 보면 인지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여기는 주체의 적극적인 활동이다. 주체의 적극적인 활동인데 이 적극적 활동은 뭐냐? 이 부분에 있는 게 사고, 전략, 조절, 점검, 사고, 전략, 조절, 점검, 요걸 뭐라고 하는가? 상위인지라고 합니다. 상위인지, 초인지, 단순하게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이 인지라면 그보다 더 넓게 생각을 하면서 전략, 조절, 점검, 아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절, 점검하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인지 혹은 초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상위인지 이론이다 라고 할 때 상위인지 혹은 초인지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 앞에서 주체의 적극적인 활동 부분이 강조가 된다. 그래 모든 부분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부분에서 뭐냐? 말하기 적절한 방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스스로 그 내용에 조절한다. 스스로 그것을 점검한다. 조절, 점검 등과 관련되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이 있다. 그게 주체 적극적 활동에 의한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지구성주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앞에서 이 부분이 절대적 지식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뭐냐? 독자, 만약에 독자라든지 아니면 필자라든지 아니면 화자, 청자, 쓰기에서는 독자, 읽기에는 독자, 필자, 화자, 청자 등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의 구성 과정, 여기 사고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구성 과정이 중요하다. 의미 구성 과정이 중요하다 하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독자, 필자, 화자, 청자가 항상 무엇을 하는가 하면 어떤 과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는 독자의 경우 배경 지식 부분이 중요하다. 서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갖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략이나 혹은 사고를 통해서 전략 사고, 초인지적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부분에서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이 인지구성주의로 설명을 하는데 이 인지구성주의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인지구성주의 이 부분은 좀 개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이 중에 보면 독서 부분은 이게 뭘로 나눠지는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독서의 경우에는 앞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독서의 경우 기능, 형식, 행동을 강조하고 독서로 하자면 여기는 뭐냐? 상향식 독서에 해당된다. 독서로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드러내는 게 상향식 독서에 가까운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에서 보면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져서 하향식 독서 부분과 그 다음 뭐가 있는가? 상호작용식 독서.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인지구성주의다라고 할 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 자체가 하향식 독서다 하면 철저하게 여기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서는 독자 중심. 독자라고 하는 것은 독자의 배경 지식, 사고 이 부분을 위주로 합니다. 독자의 배경 지식, 사고. 상향식 독서는 뭐냐? 철저하게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고 상향식 독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는 그 순서가 단어,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문단, 전체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향식이라고 한다. 이걸 화살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아래서 단어, 문장, 문단, 전체 아래 단락에서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향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데 하향식에서는 뭐냐? 독자의 배경 지식이 먼저 있습니다. 어떤 글이든지 배경 지식이 먼저 있고 이걸 바탕으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 전체 큰 부분에서 배경 지식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체에서 그 다음에 문단, 문장, 단어 큰 부분에 독자의 배경 지식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향식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향식 독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너무 텍스트를 위주로 한다. 여기에서는 너무 독자를 위주로 한다. 하니까 읽기에서 상호작용식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둘 다를 강조하는 부분. 상호작용식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독자를 기본으로 하되 독자 하향식을 기본으로 해서 뭘 받아들이는가? 읽기에서는 이런 상향식을 수용했습니다. 하향식을 바탕으로 해서 상향식 글과 관련되는 내용 앞에서 글의 문법 텍스트 그래서 글의 내용을 수용했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면서 상향식의 내용을 수용을 해서 그렇게 제시된 게 뭔가? 상호작용식 독서이다. 독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부분은 그냥 인지구성주의 하나로 보는데 독서에서는 이 부분이 둘로 나누어져서 하향식 독서와 상호작용식 독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하향식 독서, 상호작용식 독서는 뭐가 되는가? 둘 다 여기서 보면 인지구성주의에 해당된다. 인지구성주의. 그래서 하향식, 상호작용식 이런 부분이 인지구성주의 부분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인지구성주의에서는 여기에서는 직접 교수법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걸 가장 대표하는 부분은 뭐냐?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탐구학습법도 있지만 이걸 가장 대표하는 것은 현시적 교수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시적 교수법이다. 직접 교수법은 이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슷합니다. 직접 교수법은 뭘 강조하는가 하면 어떤 기능이 있을 때 기능이나 행동을 숙달시키기 위한, 직접 교수법은 연습을 통해 기능이나 행동을 숙달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기능이나 행동이라고 할 때 앞에 이걸 계속 강조했죠. 우리가 이것은 예를 들면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직접 교수법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줄을 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건너가는 것을 한다. 그걸 익혀야 됩니다. 군인들이. 그러면 처음에 뭘 하는가 하면 교관이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교관이 이건 어디에 필요하고 어떻게 한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교 앞으로 해서 조교가 시범을 보여줍니다. 설명, 시범. 그 다음에 질문 있습니까? 하면 질문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군대에서 그걸 타고 빙빙 돌아가면서 계속 그걸 하는 겁니다. 한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숙달되도록 몸의 행동을 익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직접 교수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절차가 있다, 이론이 있다, 이걸 숙달되도록 계속해서 익혀가는 것. 그러한 부분이 전통주의이고 행동주의이고 형식주의이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직접 교수법도 역시 마찬가지다. 직접 교수법은 그 절차를 보면 이것과 이것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여기는 목표가 초점이 되는 게 기능이나 행동의 숙달이다. 기능인 행동의 숙달이다. 뭔가 우리가 예를 들면 서기 연습을 한다 할 때 줄긋기, 붓글씨 서지요.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숙달시키듯이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 계속 연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할 수 있게 되지요. 어떤 행동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에 연습해보고 끝없이 연습하면 뭐가 됩니까? 잘 할 수 있게 되지요. 그게 직접 교수법이라는 겁니다. 현시적 교수법은 뭔가? 현시는 여기 내용이 다릅니다. 현시는 사고나 현시라는 게 드러내다는 겁니다. 현시.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낸다. 그럼 숨어 있는 게 이겁니다. 사고나 전략을, 여기 있는 사고, 전략 등을 원래 전문가가 알고 있는 사고 전략 등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배우게 한다. 그것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익숙하게 한다. 여기서는 행동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사고나 전략이다. 현시라고 했을 때 절차는 비슷한데 현시적 교수법 하게 되면 현시적 교수법의 경우 전문가가 알고 있는 어떤 전략이나 방법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 초인지 내용입니다. 상위인지 초인지. 그 사람이 전문가가 머릿속에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말로 이렇게 드러내어서 그걸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그러면 학습자가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배운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죠. 사고나 전략이 중심이 되고 초인지가 중심이 되니까 이런 초인지에 해당되는 것을 전문가가 그걸 말로 설명을 하고 시범을 보이고, 처음에는 학습자 중심에서 그 다음 책임이양으로 넘어가서 점차 처음에는 가르치는 사람,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가 수용을 해서 그걸 점차 그 방법에 따라서 해보고 그 방법, 전략을 익혀가는 겁니다. 행동을 익혀가는 것이고 전략을 익혀간다. 머릿속에 있는 인지적인 방법, 이걸 익혀가는 게 뭐다? 현시적 교수법이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절차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기능, 행동.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예를 들면 붓글씨 쓴다고 할 때, 획을 그을 때 영자팔법이다 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글자를 쓰고 끝없이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는 이런 부분이라면, 이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전문가의 어떤 사고, 전문가가 알고 있는 방법,
전략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고 배우는 내용이 그러한 부분이다. 그것을 배우고 사고나 전략을 익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익히는 것은 뭐냐? 직접 교수법. 사고나 전략을 익히는 것은 뭐다? 현시적 교수법.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과 사고 전략은 다르죠. 애초에 그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절차는 비슷합니다. 절차는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애초에 다르다. 출발점이 다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은 텍스트가 이런 부분이 핵심어가 되고 또 모범글, 수사학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기능이나 행동 이런 용어가 나오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 사고나 전략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보통은 인지구성주의 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석이나 아니면 화법에서는 이 부분 하나로 인식을 하는데 이 부분이 독서에서는 하향식 독서, 상호작용식 독서가 모두 인지구성주의에 해당된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에 보면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뒤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텍스트가 강조되고 여기는 독자가 강조되고 여기서는 좀 둘 다를 함께 강조하는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보면 상호작용식 독서가 뭐냐? 개인의 독서에서는 가장 현재까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독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호작용식 독서는 뭐냐? 읽어갈 때 먼저 어떤 글이 있으면 그 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부분 있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내가 A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 그럼 이 A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뭔가? 나의 배경 지식. 나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읽으면서 나의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에 이 알고 있는 글에 있는 내용 이게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먼저 있었던 부분에서 객관주의에 해당되는 것은 뭔가? 어떤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이게 절대적이어서 이 부분 지식을 여기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있으면 이게 그대로 여기에 옮겨오면 이게 뭐냐? 독서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절대적이어서 여기에 있던 게 그대로 옮겨온다. 여기에 벽돌 한 장이 있으면 이 벽돌 한 장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지면 이게 뭐냐 하면 전통주의에서는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지구성주의에 오면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인지구성주의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독자가 있고 이 독자의 배경지식이 중요합니다. 독자의 배경지식이 중요해서 독자의 배경지식에서 예를 들면 담겨있는 게 어떤 백이다라고 합니다. 백이다라고 할 수 있으면 배경지식으로 쌓여 있는 게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있다 할 때 책에 담겨 있는 부분이 지식이 백이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뭐냐? 독자의 배경지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먼저 배경지식 읽을 때 배경지식을 활성화해서 배경지식을 지니고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구나, 그 다음 주제는 무엇이겠구나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하고 질문을 해보고 읽기 전에 미리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 뭐냐? 이걸 읽습니다.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담겨있는 이 부분을 바탕으로서 이제 내가 읽게 되면 이걸 수용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 그 머릿속에 독자의 배경지식 속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내용이 보완이 되기도 하고 틀린 내용은 수정이 되기도 하고 보완이 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원래 이 부분이 있던 게 다 읽고 나면 뭐가 되는가? 예를 들면 이것이 180이 되거나 180에서 200에 가까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원래 100에서 이런 부분 늘어나서니까 이게 바로 의미의 구성이다. 의미의 구성이다. 앞의 경우는 있던 내용, 이 독자 배경식은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똑같이 오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무비판적인 독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먼저 뭐냐? 독자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먼저 활성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는 것 등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의미의 구성이다. 새로운 의미 구성 과정이다. 내가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받아들이는 것. 이건 기존에 있는 것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뭐냐? 지식이 주체가 되어서 이 지식이 그냥 잘 전달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르죠. 읽기에서도 그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이 되는 부분, 이게 바로 뭐냐? 현재의 상호작용식 독서다. 상호작용식 독서.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항상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교과서에서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 읽기 전 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읽기 전이 보통 생각 열기라고 해서 이게 뭐냐?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면서 생각 열기라고 할 때 이게 바로 뭐냐? 독자가 읽기 전에 미리 독자가 하향식으로 이 작품에 뭐가 있는데 이게 하향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읽기 중은 작품을 읽어가는 부분으로 이게 상향식에 해당되고 또 읽고 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조절하고 점검하는 부분. 읽기 후에는 뭐냐? 내용학습, 목표학습, 적용학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것도 기본으로 보면 이런 게 뭐냐?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과정 중심의 읽기라고 하는데 과정 중심의 읽기에도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다. 그 읽기 전에 항상 우리가 자료에 보면 요즘 나와 있는 게 항상 생각 열기, 읽기 전, 그 읽기 전의 활동이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거나 하면서 거기에 보면 오늘 읽는 글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읽는 글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기능과 행동, 즉 지식, 그 다음에 주체, 기능, 행동, 사고 전략 이게 중심이 되는 용어입니다. 인지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를 비교할 때는 뭐가 중심이 되는가 하면 인지구성주의는 개인의 측면, 한 개인이 읽어가는 것을 강조할 때 개인의 측면이라면 사회구성주의는 뭐냐? 여기에서 사회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서는 사회구성주의라고 사회, 집단, 소집단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한 사람이 읽는다면 여기엔 여러 사람이 읽거나 쓴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읽거나 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체의 적극적 활동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집단의 활동, 집단, 여러 구성원 혹은 공동체, 공동체의 협의에 의한 구성이다. 구성주의인데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가는 것은 같은데 앞에 여기는 주체라고 할 때 독자 개인이라면 여기는 집단의 협의. 요 집단이 바로 뭐냐? 사회라는 의미는 우리가 개인과 사회하면 개인은 한 사람이고 집단은 뭡니까? 여럿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회구성주의, 집단 공동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냐? 공동체, 그 사회나 공동체의 관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체의 관습,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앞에서 보듯이 대화라든지 협의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문화 맥락에 해당되는 부분 등등이 강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 공동체의 관습이나 대화, 협의, 사회문화 맥락을 통한 의미 구성 부분이 강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독서에서는 주로 이런 부분이 뭐냐? 독서에서는 독서 토론, 그 다음에 서기에서는 협동작문이라든지
서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하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작문이나 서기 워크숍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런 부분이 사회 구성주의. 핵심은 구성해 간다는 것은 같은데, 여기는 한 사람이 해 간다면 여러 명이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글을 쓸 때도 내용을 구성할 때도 여러 사람 의견을 모으고,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도 여러 사람 의견을 모으고, 꽃을 쓸 때도 여러 사람 의견을 모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럼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과 관련 지을 때 여기에서는 학습 방법으로 나오는 게 상보적 교수법, 서로 도와준다라는 부분에서 상보적 교수법이다. 그 여기서는 처음에는 교사가 학생을 돕고, 뒤에는 학생이 학생을 돕고, 학생이 학생을 돕는 그러한 부분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여기 학생이 학생을 도울 때, 이때 이 학생을 뭐냐면 모의교사라고 합니다. 일반 교사가 있고 학생을 도와주는 학생을 요걸 우리가 모의교사 방법에서 모의교사를 설정해서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초점 맞출 게 개인이다. 여긴 집단이거나 공동체다. 함께 협의해서 의미를 구성한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뭐다? 여러 명, 집단지성, 여러 명이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화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대화, 협의라는 의미 부분이 있는데, 이때 대화는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 독서를 한다면, 독서 토론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것. 서기를 하면 서기 과정이 있습니다. 서기 과정에서 우리가 내용을 생성한다. 내용 생성이나 내용을 조직한다. 표현한다. 고쳐 쓴다. 이럴 때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다수가 내용을 생성하고, 이 다수가 역시 내용을 조직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표현하고 다수가 고쳐 쓴다. 이 과정에 이 다수가 토의 토론을 한다. 대화를 한다. 이렇게 과정 속에 다수는 정해져 있는 다수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늘 또 자주 헷갈리는 게, 우리가 다른 부분은 없는데 서기 부분에서는 뭐냐? 대화주의 서기 이론이 있다 그랬죠. 대화주의 서기 이론이다라고 해서 대화주의 서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주의 서기 이론이다라고 할 때, 이 대화주의에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에서는 글을 쓴다라고 할 때 필자와 독자의 대화, 필자와 독자의 대화를 전제로 한다 하는 점. 그래서 이때 대화라고 했을 때 앞의 대화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단계별로 여기에 집단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에서 글 쓰거나 글을 읽어가는 과정이다. 그럼 여기는 드러나지 않은 독자를 가정하고 그 독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똑같이 대화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대화의 상대가 다르다. 이 대화에서 필자와 독자라는 말, 여기 필자와 독자와 대화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의 경우는 뭐가 되는가? 필자가 늘 대화를 하면서 어떤 글을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직접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여기서 대화라는 것은 독자를 가정하고 독자와 대화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이지. 예를 들어 내 글 읽을 사람 A다라고 A를 찾아가서 직접 대화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글을 쓸 때 뭐냐? 독자를 가정하고 그 독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독자가 어떤 역할에 해당되는가? 독자가 공저자의 위치에 해당된다. 공저자. 함께 글을 지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화주의 서기 이론이라고 할 때 필자와 독자의 대화를 강조하고 공저자의 의미로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사회구성주의에서 독서를 한다 할 때 독서 토론을 하고, 이때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 독서를 할 때는 여기는 특히 독서 부분에서 울림, 공명, 울림이나 공명은 뭐냐면 읽고 함께 공감한다는 의미. 울림이나 공명이라고 할 때 이런 용어는 독서 부분에서 사회구성주의에 해당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공감을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회구성주의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화주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장문에 해당되는 것. 장문이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장르 중심 장문 이론. 장르 중심 장문 이론은 뭐냐? 장르라고 할 때 이 어떤 글의 장르가 있으면 이것은 관습적 스키마, 앞에서 관습적인 형식 혹은 형식 스키마, 어떤 글을 볼 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뭐냐? 우리가 논설문이라면 앞에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논설문이다 했을 때 3단 구성이다. 서론, 본론, 결론. 신문 기사문이다 할 때 기사문은 뭡니까? 기사문은 우리가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 이런 부분으로, 보고문이면 또 보고문의 경우, 보고문의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등등 관습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르 중심 장문 이론을 할 때 이런 관습적인 부분들을 알고서 이런 부분에 맞게 글을 쓴다. 맞추어서 글을 쓴다. 그런 부분이 장르 중심 장문 이론이다. 그 장르라고 할 때 갈래를 말합니다. 갈래의 특징, 그 장르의 특징을 미리 알고 적용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집단에서 이 부분은 집단이라고 할 때도 글을 쓴다면 쓰는 사람들끼리, 함께 쓰는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토의하고 협의하는 것이다. 읽는다면 독서 토론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그런데 이건 뭐다? 필자가 독자를 가정해서 독자와 대화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자의 경우 필자가 계속 그걸 쓰는 과정에 계속 고려를 하고 독자의 목소리, 독자의 의도, 독자가 이걸 어떻게 반응할까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저자의 역할로 이렇게 이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부분이 매년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어느 분야와 관련지어서 이게 화법이 될 수도 있고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장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시험이 나왔고, 작년에도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2024년 문제에도 이런 부분들이 대화주의와 인지주의, 여기에 있는 장문에서 대화주의 부분과 여기에 해당되는 인지주의 이 부분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핵심어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칠판에 적으면서 했는데 핵심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서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걸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은 지우는 분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지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지우도록 하고,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까? 예,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